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남들보다 대단할 줄 알았고 특별할 줄 알았던 어리석은 여자 사람이에요. 인생은 탄탄대로라는 말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인 듯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어려서는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남들 칭찬을 받으며 살았죠.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여자였네요. 삼성 계열사 전략기획팀에 입사 3년 만에 최연소 대리, 그리고 해외 사업까지 담당하면서 연봉 9천 연말 보너스까지 찍으면 억을 넘게 찍었어요. 너처럼 사는 게 제일 무섭다 진짜. 뭐가 무서워. 너는 진짜 언제 쉬냐? 나는 쉬는 날 누워서 TV 보면 하루가 끝인데 너는 맨날 뭐 하나하나 더 듣고 더 배우고 있어. 그러게. 유정이 인생은 진짜 교과서보다 알차다니까? 난 너처럼만 살면 인생 안 불안하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요즘 말로 갓생이라고 하죠. 어디 가서 기죽을 이유도 없었고 일도 사랑도 전부 내 손으로 쥘 자신이 있었거든요. 난 대기업 끝까지 가면 임원까지 간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남을 수 없어. 무슨 소리야? 전 그 말을 증명하듯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그만뒀고 그에 창업을 했어요. 뜯어 말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초기 자본 2천만 원으로 시작했고 사무실도 없어 맨날 카페 전전하며 미팅을 했네요. 거봐, 회사 나가면 고생이라니까. 너 언제까지 방황할래? 아무리 네가 똑똑하다고 해도 사업이 어디 쉬운 줄 아냐? 내가 너같이 사업한다고 회사 나간 선배들 많이 봤는데 지금은 후회하면서 하청업체 언저리에서 일해. 너도 잘 생각해. 애초에 후회할 거면 시작도 안 했어요. 회사에서 등 따시기 있으니까 진짜 인생이 만만하지? 너 곧 후회한다니까. 늘 저를 아니꼽게 바라보던 선배 말이 귓가에 맴돌 때도 많았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하지만 평범한 여자들이 그렇듯 그렇게 절정을 찍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잘해주던지 이렇게 다정하고 자상한데 안 끌릴 이유가 없었네요. 늘 바쁘고 빡빡한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었거든요. 그 후 결혼한 지 4년째 정말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생활이었네요. 아니, 어쩌면 제가 착각한 걸까요? 자기야, 오늘은 내가 저녁 차릴게. 진짜? 무슨 일 있어? 자기 혹시 로또 된 거 아니야? 아니, 사랑하니까 그러지. 저희 부부는 이렇게 사랑이 넘쳤어요. 남들은 질린다는 결혼도 저희는 참 달랐네요. 같이 라면 먹고 주말마다 영화 보고 소소하게 행복했어요. 저는 스타트업 창업 출신에다가 개발자 3명이랑 같이 시작했던 작은 플랫폼 회사가 5년 만에 국내 상장 직전까지 갔어요. 시가총액만 700억 이상이었으니까요. 내 지분은 100%였고 투자자를 한 명도 받지 않고 직접 키워냈네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늘 말했죠. 자기 진짜 대단해. 자기는 진짜 천재야. 자기가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자기가 내가 전적으로 일할 수 있게 서포트를 잘해주잖아. 이런 남편이 어딨어.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이렇게 대단한 와이프를 두는데 그럼 이 정도도 안 해? 그래도 내가 미안하지. 늘 바쁘다는 핑계로 평일엔 회사에서 살고 어머님 아버님도 잘 못 찾아뵙고. 당신이 그래도 마음만은 우리 부모님 생각하는 거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아셔.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조금 걱정이 돼서. 아무리 며느리가 바쁘다지만 매일같이 일에 치여 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죄송스러워. 당신은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니까. 엄마 아빠는 오히려 좋아해. 참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일에 치여 사는 며느리를 이해해주는 시부모님이었어요. 남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경력 단절에 커리어가 끊긴다고 두려워했지만 든든한 남편의 그리고 시부모님 덕분에 제 커리어는 끊길 새가 없었어요. 물론 결혼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체였기에 결혼 전 약속을 받아낸 것도 있었지만요. 난 결혼해도 내일 하는 건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내가 말했잖아. 난 당신처럼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자가 좋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어? 지금이야 연애 때니까 그렇지만 막상 결혼해서 내가 살림이라든지 시어른들 잘 못 챙기면 자기가 섭섭하지 않을까? 절대 안 그래. 진짜 나만 믿으라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너 없으면 진짜 안 돼. 너랑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거든. 우리 결혼하자. 내가 잘할게.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도 절대 울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나 믿지? 나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남자야. 알겠어. 믿어볼게. 남한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아 결혼을 고심하던 저에게 남편은 철석같이 약속을 해주었어요. 결혼해도 일은 열심히 하게 내가 서포트 해줄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고도 마음껏 일해도 돼. 이 말에 결혼을 결심했고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죠. 그래서 결혼은 4년 동안 남편과는 큰 트러블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네요. 그 배경에는 남편이 결혼 후 6개월쯤 지나자 슬슬 퇴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나 요즘 너무 지친다. 상사 스트레스에 부하 직원 눈치에 내가 진짜 뭐 때문에 회사 다니는지 모르겠어. 꼴랑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말이야. 자기 많이 힘들어? 근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 원래 다 그렇지 뭐. 나도 말이 좋아 대표지 눈치 많이 봐.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나도 내 창업이라는 걸 해볼까 하는데 어때? 자기도 창업을 하고 싶었어? 원래 모든 직장인이라면 창업이 꿈이지. 내 회사 차리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 자기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뭐든 해봐. 난 응원할게. 역시 자기는 날 믿어줄 줄 알았다니까. 와이프가 남편을 믿어야지. 당연한 얘기야. 난 당신이 뭐든 잘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뭐든 해봐. 솔직히 제가 돈을 잘 벌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가볍게 1, 2년은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1, 2년이 3년이 되고 결국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를 너무 위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떠나서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 또한 조금씩 변해갔고 시어머니 또한 변해갔어요. 무조건적인 응원이 아니라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느낌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버는 돈을 남편과 시댁은 좋아했지만 본인들 것이냥 행동했고 머리로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혹시라도 불화가 생길까 참았던 적도 많았어요. 어쩌면 애써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겠네요. 일로서는 완벽하지만 가정에서는 허점이 많은 저였기에 그저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에 맞추려고 했던 적도 많았거든요. 그게 제 인생에 허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왔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잘못된 생각이란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며느리 몇 번 새 얼굴이 헬쓱해졌네? 자꾸 살이 빠지니 일이 힘들구나? 네, 살이 좀 많이 빠지네요. 그래도 잘 먹고는 있어요. 그래, 잘 먹어야지. 그래야 버틴다. 어머님이 김치도 해다 주시고 밑반찬도 많이 해다 주셔서 잘 먹어요. 감사해요. 감사하긴. 우리 아들이 대표 남편이라니까 어깨가 아주 으쓱해. 노인정에서도 우리 집 폭 터졌다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 작은 가게도 아니고 자그마치 며느리가 회사 대표인데. 내 어깨가 안 으쓱하겠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좋네요. 근데 뭐 상장 직전이라고 하던데 혹시 상장하면 우리 집에 뭐 좀 돌아오는 거 있니?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된 게 우리 아들 덕도 있잖니. 솔직히 여자가 잘 나가서 그렇게 일만 하는데 남편이 묵묵하게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요. 준기 씨가 진짜 큰 역할이죠.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해 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그래, 상장하고 뭐 그러면 생각 좀 해봐.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예민한지 한 두 마리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 사실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죠. 애초에 생각하게 된 계기는 결혼 2주년 때였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몰래 긁은 것을 알게 되었죠. 당신 이거 횡령이야.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가서 카드를 긁어? 하도 친구들이 밥 한 번 사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알잖아. 맨날 나보고 부럽다고 좋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그럼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혼자 회사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쩜 이래.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미안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나도 뭐에 홀렸었나 봐.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사실 많이 긁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 다신 안 그럴게.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실망한 계기가 되었네요. 그리고 매일 며느리가 최고라던 시어머니도 시간이 갈수록 더가 지나치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아니, 거기 대표가 우리 며느리라니까. 내가 며느리한테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대표한테 잘 얘기해서 우리 아들 이사 자리에 넣어줘요. 그 정도 건의는 회의 시간에 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는 저 몰래 회사에 전화를 돌려 남편을 이사 자리로 넣어달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도 했거든요. 솔직히 이상하긴 하다. 뭐 니네 남편같이 너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긴 한데 솔직히 네가 그 정도 벌어다 주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배겨? 아니야. 그냥 조금 황당했지만 미안하다고 했고 어머님도 안 그러시겠대.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망신인 줄 모르고. 너 조심해 진짜. 이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사실 걱정이 또 하나 있어. 또? 뭔데? 그날 직원들한테 어머님이 전화하고 했다는 날 회계팀 팀장님이 이러더라고. 대표님 남편분이 요즘 재무자료 자꾸 보시자고 한다고. 그냥 궁금해서일까? 뭐 내가 섣불리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지. 친구는 저에게 충고를 해줬어요. 워낙 어려서부터 격이 없이 자란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터놓을 수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도 그땐 우리 남편이 설마 그러겠어? 라는 마음이 더 컸었네요. 하지만 잠잠하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또다시 선 넘는 행동을 자주 하기 시작하였어요. 회사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비서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대표님, 죄송한데 오늘 시어머님이 다짜고짜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조금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언성도 높이시고. 네? 우리 시어머님이요? 알겠어요. 대기실에 먼저 안내해드리려고 했는데 직원들한테 자꾸 질문도 하시고 아까는 개발팀 부장님도 찾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우, 우리 며느리 바쁘지? 네가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야.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하라고. 요즘 살이 부쩍 빠지는데 걱정이 돼서. 어머님, 그래도 회사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전화라도 주시지. 이의 없이 혼자 오셨어요? 뭐 어때? 내가 네 친정엄마나 다름없는데. 그나저나 여기 앉아있는 박 이사 있지? 그분이 우리 아들 도와줄 자리 좀 알아봐주면 좋겠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며느리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이제 회사도 커졌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창업 쪽에 관심 많았던 거 알지? 그래서 퇴사도 했잖니. 네가 먼저 말해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 못해 찾아왔다. 네 남편이니 그냥 공동대표 어때? 명함 하나 딱 나눠서 공동대표라고 해놓는 거지. 얼마나 그럴싸하니? 솔직히 나도 우리 아들이 이제 뭐라도 해야지. 저러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그래. 오죽하면 이러겠니? 다짜고짜 억지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도 알고 있는 듯 얘기했어요. 엄마는 진짜 내가 괜찮다는데 자꾸 그래. 옛날 사람이잖아. 엄마가 앞서갔지. 자기 기분 나쁜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너무 당황스러워. 자기 의견은 아예 없는 건지 그런 게 궁금스럽네. 사실 나도 논지 좀 오래됐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그래도 기술이 있어야 뭐라도 창업하는 건데 내가 신지가 좀 오래돼서 막상 사업 구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솔직히 회사에서 내가 한 자리 해도 되지 않아? 어차피 당신이랑 사는 가족이기도 하고 대표 혼자보다 공동대표라는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시선이 여자 혼자 이런 큰 회사를 꾸려간다는 것보다 남편과 같이 하는 게 더 보기가 좋아.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갑자기 회사 내부 자료가 필요하다는 둥, 이사회에 가겠다는 둥
당황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사 가는데 거길 왜 가? 당신 남편인데 사람들한테 얼굴도 계속 익혀야지. 다들 사장 부군이면 관심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약을 먹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말려서 가진 않았지만 아마 말리지 않았다면 회사까지 따라와 이래라 저래라 했을 게 뻔했죠. 날이 가면 갈수록 오버가 심해지는 남편에게 당황스러움이 반복되었어요. 그때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나를 응원만 해주지 않았구나. 남편이 나랑 결혼을 한 이유 중 하나도 내 자산도 어느 정도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니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몸이 안 좋더라고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빈속이라 그런가 봐요.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그래 줄래요? 고마워요. 바쁜 시기에 꼭 몸이 이러네. 별일 아닐 거예요. 어지러워서 현기증에 주저앉아버린 날들도 많았네요. 처음으로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를 느껴 병원에서 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 몸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어쩌냐? 요새 우리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았나? 아니야, 그냥 일도 그렇고 신경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하긴 그건 그래. 당신이 너무 바쁘긴 하지. 내가 이러니까 자꾸 공동대표 얘기를 하는 거야. 몸이 벌써 탈나잖아. 당신 나 못 믿어? 그래도 운동은 열심히 해서 당신보다 체력이 훨씬 좋다고.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솔직히 회사 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당신을 공동대표로 앉히겠어. 그냥 천천히 조금 나중에 생각해보자. 난 당신 아픈 거 싫어. 다 회사 일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서 속상하단 말이야. 괜찮아. 쉬면 나아질 거야. 이 기회에 솔직히 내려놔도 되지 않아? 내가 일이야 배우면 되는 거고 자기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쉬어도 되잖아. 나라도 어떻게든 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편해야 나도 편하다는 거지. 그 자리 유지하려고 버티지 말고 내가 계속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잘 생각해봐. 자기 이렇게 아프니까 정말 속상해서 그래. 나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조그만 일 욕심 줄여. 난 아파도 회사에서 쓰러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 몸이 아픈 것이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며 참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검진을 받고 그날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생전 안 하던 노트북을 남편이 만지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뭐해? 그냥 보험 약관 좀 확인하는 중. 갑자기 웬 약관을 확인해? 자기가 아프니까 뭐라도 준비해야지. 솔직히 보험비 매일 빠져나가는데 이런 거 받으려고 보험 내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 하지만 이상하게 화면에는 생명보험 설계서가 여러 개 띄어져 있었고 일부는 상속자, 배우자로 이미 체크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한 것이었지만 뭔지 모를 섭섭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근데 이게 뭐야? 그거 컨설턴트가 보내준 거야. 설계만 그냥 해본 거야. 아직 가입을 안 했어. 하지만 며칠 뒤 우편물이 날라왔고 그것은 내 명의로 된 보험 가입 확인서였어요. 가입자는 나, 그리고 수익자는 남편, 그리고 가입일은 그날이더라고요. 왠지 모를 섭섭함이 있었지만 내심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일을 해나갔어요. 컨디션도 슬슬 올라오는 것 같길래 잡생각을 하지 않고 회사 일에 더 매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회사가 끝이 나고 집에 와 우연히 남편 핸드폰이 제 손에 들리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네요. 남편 카카오톡에는 저 없는 시댁 가족방이 있었고 그곳에는 형님 그리고 어머님 남편이 있었어요. 이름은 준기 인생 역전 프로젝트였네요. 이참에 회사 이름도 바꾸면 어때? 준기홀딩스 이런 식으로? 그래, 딱 네 거다. 우리 아들이 그런 큰일 하면 딱이지. 솔직히 여자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니? 준기가 대표되는 거는 시간 문제야. 그리고 내가 잘 알아듣게 잘 얘기했으니까 걔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거야. 지가 공동대표 안 해주고 배겨? 그래, 옳게 몸도 안 좋은데 이참에 지분도 넘기라 그래. 준기야, 네가 살살 구슬려봐.
은근 옳게 단순하더라니까. 은근 유정이 치밀해. 근데 내 말은 또 잘 들으니까 천천히 구슬려 봐야지.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아마 들어줄 거야. 요즘 자주 체한 것 같다고 하고 어지럽다고 하는 날이 잦아져서 이참에 집에 눌러 앉게 해도 좋을 듯. 역시 준기야. 네가 복은 있나 보다. 걔가 다 키워놓은 회사 네가 꿀꺽하는 건 시간 문제잖아. 내가 얼마나 떠받들고 살았는데 걔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본인이 나 아니면 어떻게 이런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겠어. 나 같은 남자 없을 듯. 그래 맞아. 우리 준기가 최고지. 걔는 복 받은 거야. 회사도 우리 준기가 얼마나 더 잘 운영해 줄 거니? 그러니까 잘 구슬려서 회사 꼭 네 걸로 만들어. 엄마는 일만 이렇게 된다면 진짜 두 발 뻗고 자겠다. 그동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업하는 기세 마누라 등살 잘 버텼어. 조만간 이 회사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남편이 씻는 동안 전 그 단톡방을 캡처했어요.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죠. 그래도 가족이라고 애써 아닐 거라고 외면했던 일들을 제가 한순간에 다 때려 맞는 것 같아 참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네요. 내 뒤에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고 손발이 저려왔지만 그럼에도 포커페이스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한번 봐줘야 하나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사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적을 꼽으라면 지금이겠다 싶을 정도로 심적 고통이 어마무시하였죠. 열심히 산 쟤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은 게 정말 복도 없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뭐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다고 하죠. 그 다음날 울고 있는 저에게 검진 결과가 나왔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네요. 말기암입니다. 간 전이도 확인됐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 건강한데요. 요새 그냥 어지러웠던 거 말고는 딱히 없었는데 암이라뇨. 제가요? 저 나이가 어린데? 원래 어른분들에게 더 전이나 이런 것들이 빨라요. 그 순간 정말 드라마처럼 모든 소리가 뚝 끊겼어요. 내가 진짜 말기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진단을 받고 돌아왔을 때 남편은 두 얼굴을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네요. 자기야, 너무 힘들겠다. 나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닐 거야. 아니겠지.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안 그래? 근데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원래 이럴 때일수록 이성을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이야기? 의사가 준비를 하라고 하기도 했고 나도 믿겨지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자기 지분이 100%인 회사니까 미리 유언장 써두면 좋잖아. 공동명의로 엄마가 말한 것처럼 바꿔놓고 경영권 위임도 하고 그런 거.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나 이렇게 속상한 건 보이지도 않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제일 속상해. 당신 아프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도 이런 거 챙길 수 있고 지금 이성을 차려야 할 사람은 나잖아. 내가 자기 보호자니까. 이런 내 마음 몰라서 그래? 순간 제가 말기암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보다도 남편의 행동이 더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는 느낌을 받았네요. 그리고 심장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치료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내 회사부터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거의 매일같이 슬그머니 유산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나 진짜 마음 아파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뭐라도 남겨놔야지. 그 회사 지분 내가 갖고 있으면 자기가 없어도 잘 지켜줄 수 있잖아. 안 그래? 잘 지킨다고 자기가? 난 지금 회사고 나발이고 내 몸 어떻게 하나 생각뿐인데 당신이 참 내 회사를 이렇게 위하는지 몰랐네. 병 걸린 사람 앞에 두고 너무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다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 자기 이 회사 차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난 자기 위해서 회사에 헌신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내 마음을 왜 몰라줘? 난 당신이랑 입장이 바뀌어도 당신처럼 못할 것 같거든.
왜냐면 당신 몸부터 생각할 거니까. 이런 점이 다르다 우리. 정말 지켜줄 생각이 있는 걸까 싶은 의구심이 들었네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제 비서를 몰래 불러내어 회계 정보를 확인했고 따로 연락해서 대표 사망 시 상속 절차까지 알아봤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저 역시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만이 나왔죠.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네요. 그리고 새벽에 아파서 끙끙대며 남편을 깨웠던 날이었어요. 자기야, 괜찮아? 잠깐만, 나 전화 한 통만 할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 와중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전화하는 사람을 보니 장례식장 이사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름이 끼쳤고 이젠 끝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네요. 너 지금 장례식장 예약하니? 아니, 그냥 혹시 모르잖아. 나 원래 계획적인 사람인 거 알잖아. 병이 병인지라 미리 상담해두면 좋은 거지. 내가 아직 숨쉬고 걷고 말도 하는데 벌써부터 장례식장 상담하고 싶니? 아니, 자기야. 그냥 보험도 그렇고 요즘은 미리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래. 너 진짜 인간성 드러난다. 자기야, 오해야. 내가 누구보다 자기 위하고 사랑하는 거 몰라? 당신 친구들이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 내가 얼마나 사랑꾼인지.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자기 몸이 안 좋더니 지금 너무 예민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지금 당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니까 이해할게. 그리고 이참에 얼른 공동명의 집도 그냥 내 앞으로 정리하자. 혹시라도 자기 정신 없을까봐 그래. 너무 아파서 따질 여유도 없었네요. 그리고 비서에게 남편을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대표님 죽은 후에 재산사용 계획서라는 파일까지 있고 회사, 집 주식계좌, 그리고 장례식장 이름까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어쩔까요? 됐어요. 고마워요.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내가 살아있는 걸 가장 아쉬워하는 인간이라는 걸 말이죠. 정말 열렬히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히려 지금 알게 된 걸 다행이라고 여겼네요. 대표님, 제가 힘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위로는 해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 털어놓으세요. 아직 회사에도 대표님 아픈 거 얘기 안 했어요. 고마워요, 김비서. 근데 일단 나 어떻게든 일어날 거라서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가족인 남편보다도 저랑 같이 처음을 시작했던 회사 부하인 비서가 절 더 걱정해 주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한 번을 운 적이 없는데 저리 말해주는 비서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던지 참 주책을 한 바가지 떨었네요. 저였어도 울었을 거예요. 대표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을 감히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힘든 거 다 겪어오신 만큼 분명 이번 힘듦도 지혜롭게 이겨내실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너무나 고마운 마음들이었어요. 지금껏 나를 믿고 따라와준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힘들 때 저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참 감사했네요. 시련이었지만 그래도 진정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을 걸을 수 있는 계기도 되었죠. 그리고 첫 탕암을 시작하던 날 병실 문을 열고 친정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아빠 얼굴을 보는데 정말 이상하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딸 고생 많았지? 그놈 말이야. 내가 다 알아봤다. 아빠 미안해. 엄마 먼저 돌아가시고 내가 아빠 앞에서 이런 아픈 모습 보이면 안 됐는데 이런 모습 보이게 됐네. 너무 미안해요. 네가 뭐가 미안해? 넌 몸부터 회복할 생각해.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쉽게 안 좋게 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 나 꼭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엄마 보내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이렇게 잘 아는데 아빠한테 그런 아픔을 또 주겠어? 절대 못 주지. 아빠는 별 말씀하지 않았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고 저는 그 봉투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죠. 아빠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됐어. 이야기하지 마라. 네 마음 다 안다. 넌 네 건강부터 생각해. 그리고 뒤이어 남편이 싱글벙글한 얼굴로 들어오고 저희 아빠를 보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제가 유정이 잘 보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놀라셨죠? 참, 유정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래도 제가 아플 때마다 들쳐업고 맨날 병원 다니고 있어요. 솔직히 결혼까지 했는데 아버님은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신랑이고 가족이지. 원래 여자가 결혼하면 신랑 소관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은 걱정 마시고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 생기면 장인어른께 연락드릴게요. 꼭 자네가 뭐든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구만. 아니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유정의 컨디션도 안 좋은데 그만 돌아가세요. 당신 아빠한테 무슨 말이 그래? 아니, 멀리 오셨잖아. 솔직히 자기 항암해서 컨디션도 별로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보호자로서 얘기하는 거야. 아버님, 제 마음 아시죠? 그냥 유정이 생각해서 돌아가 주세요. 단 한 번도 아빠에게 깍듯하게 하지 않았던 적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멋대로 행동을 했어요.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푹 쉬시더니 똑같이 흰 봉투를 하나 건네셨죠. 그리고 남편은 돈이라도 들은 양 놀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는 회사, 그 회사 내 거다. 그러니까 그 연기 좀 작작해. 네? 무슨 소리세요? 유정이 회사는 유정이 지분이 100%라고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 지분 90% 내가 갖고 있어. 걔는 10% 뿐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유정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100%라고 했잖아. 아버님, 농담이시죠? 농담 같냐? 그리고 너 지분 넘겨받으려고 문서 들이민 거 법무법인에서 다 넘겨받았어. 남편은 그제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네 명의로 넘어간 거 하나라도 있는지 다 검사해봤어. 다행히 아직 없더라. 넌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이 새끼야. 아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만 할 것 없다. 거기 적힌 그대로야. 아버님이 회사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으면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전 진짜 유정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걱정이 돼서 유산을 정리하자고 해?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유정이 뒷바라지한 건 접니다. 저렇게 회사가 클 수 있었던 것도 제 덕분이라고요. 솔직히 장인어른한테 이런 지분이 있었으면 저 안 이랬을 거예요. 돈만 아는 버러지 같은 놈 당장 꺼져. 네 인생 종쳤으니까. 사실 아빠가 남편이 오기 전 저에게 건네준 봉투는 주주명부 원본과 5년 전 공증 문서가 있었어요. 아빠, 이게 뭐야? 열어봐라. 네가 아무리 똑소리 나도 나한테는 아직 아가였어. 내가 네 걱정이 그렇게 됐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 아빠가 건넨 종이에는 회사 설립 당시 내 지분 10%, 나머지 90%는 전부 친정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네가 위험할까 봐 네 이름으로 세웠지만 지분은 다 내가 들고 있었어. 네가 필요할 때 그때 넘기려고. 그럼 지금도 실제로 회사 주인은 아빠인 거야? 와, 아빠 몇 수를 내다본 거야. 그래, 그래서 그 자식 지분 한 주도 못 가져간다. 이제 걔가 피눈물 흘릴 차례야.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을 예견했던 거야? 아빠의 철두철미한 계획 덕분에 남편은 그대로 나락행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잠깐만요.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그게 가정을 지키기 위한 사람이야? 그럼 그동안 네가 준비한 유언장, 회사 팔아서 정리하라고 했던 문서, 그건 뭔데? 아버님, 진짜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유정아, 뭐하고 있어? 네가 내 변호를 해줘야지. 내가 네 남편이고 4년 동안 내가 널 얼마나 떠받들고 살았는지 알잖아. 그거 가식이었잖아. 내가 너에 대해 하나도 조사 안 해봤을 것 같아? 유정아, 날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나는 진짜 혹시 그때 정신 없을까봐 그랬던 거라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할래? 네 엄마, 네 누나, 그리고 너랑 나눈 카톡 대화들, 이거 뭐냐고. 그동안 나 바보인 줄 알았지. 남편은 제가 보여준 카톡 캡처본을 보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 뭐 우리 춘기가 조금 실수했다고 쳐. 그래도 네 남편이잖니? 어머니, 이거 보이세요? 이혼신고서예요. 내가 죽기를 바라고 바란 남편한테 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요. 뭐?
너 지금 다 죽어가는 마당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뿐만 아니라요. 저희 가족회사에 어머님 가족 이름 들어올 일 없어요. 주주 명단에도 없고 상속 대상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목소리가 확 올라갔어요. 너 감히 우릴 뭘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한때 부인이었는데 보험 넣고 장례식장 예약하고. 참, 진짜 제가 괜한 발등을 찍었죠? 준기 씨 그래도 믿었는데 괜한 인간을 믿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이혼장을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엔 그 인간이 찾아왔죠. 다신 보지 말자니까 왜 왔니? 자기야, 아니 여보, 5분만 얘기하자. 장인어른이 계속해서 너를 못 만나게 해서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 너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다신 오지 마. 그러자 제 팔목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당신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 몰랐다. 내가 진짜 쪽팔려서 그랬어. 남자가 뭐라도 하나 해야 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진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든 다시 잘해볼게. 어? 병원도 같이 다니고 너도 내가 옆에 있는 게 낫잖아. 네가 옆에 있으면 병세가 더 악화돼. 제발 기회 한 번만 줘. 당신 이렇게 아픈데 혹시 모를 마지막이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우리 예전에 좋았던 거 기억나지? 삼겹살에 소주 마시고 치킨 먹던 그때 말이야. 그거 다시 하면 안 돼? 진짜 착한 얼굴을 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토악질이 나더라고요. 기억나지? 참, 그땐 몰랐는데. 너 그때 내 통장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돈 잘 버는 여자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막 감탄했잖아. 근데 내가 암 걸리니까 바로 보험부터 계산했지? 아니야, 진짜 오해야. 나도 무서워서 그런 거야. 혹시라도 너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래서 준비한 거야. 그게 진심이었어, 내 방식대로. 당신 방식대로. 난 죽고 넌 챙기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울더라고요. 더럽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말이죠. 살려줘. 나 진짜 너 없으면 죽어. 진심이야. 내 옆에만 있어줘. 내가 진짜 네가 하라는 거 다 할게. 진짜 추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 거면 알아서 죽고 살고 싶으면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내가 이제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시킬 게 없어. 당신같이 간신배한테 뭘 시키겠어. 그냥 내 앞에서 사라지면 그만이야. 그리고 법으로 해결할 건데 뭘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당신이 한 일 그냥 법으로 심판받아. 우리 좋았던 기억마저 이렇게 날리는 거 아니지? 좋았던 기억이라 이제 생각해보니 없는 것 같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계산된 거잖아. 안 그래? 잘 살아. 그냥 내가 없었을 때처럼. 나도 너 없이 잘 살 테니까. 그리고 전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접근 금지 신청을 하였어요. 제가 남편을 완전히 차단하자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며느리, 나야, 엄마. 엄마요? 이젠 어머님도 아니고 엄마라고 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무슨 일이시죠? 그게 준기가 좀 힘들어해서 요 며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연락했어. 병원 데려가세요. 저도 암 환자인데 병원에 있으니 괜찮네요. 그러자 본심을 꺼내시더라고요. 니네 이혼한다고 했지. 근데 그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좀 생각을 해봐야지. 어디 그 많은 돈을 네가 다 가져가니. 그래도 부부였는데 네가 회사 생활할 동안 네 남편이 얼마나 응원해줬어. 자기 일도 다 그만두고. 어? 저한테 빨대 꼽으려고 그만둔 거잖아요. 그동안 잘 산 거 아니었어요? 너 왜 그렇게 막말하니? 그동안 우리가 널 얼마나 아껴줬는데. 너 없을 때 준기가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저 없을 때요? 아, 보험금 계산하면서 온 건가요? 너 진짜 뭘 믿고 이렇게 나와? 준기 인생 망치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그만하시죠? 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흰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꺼내는데 남편 눈동자가 떨리고 시어머니도 표정관리를 못하더라고요. 보험 서류에 장례식장 예약 내역, 그리고 회사 매각 카톡. 참, 가지가지 한다. 저거 진심이 아니었다고 했잖아. 그건 알아서 판결해 주시겠지. 네가 내 진심을 모르면 누가 알아?
안 그래? 내가 이렇게 빌잖아. 그리고 이 정도로 사과했으면 조금 물러설 때도 됐잖아. 너 몸도 안 좋은데 이거 너 병만 더 악화시키는 거야. 이대로 너 발 뻗게 하면 내 병이 더 악화돼. 벌 받은 놈은 받아야지. 나 물러보지 마. 넌 내가 아직 얼마나 독한지 모르는구나. 재판장님도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피고 측은 명백한 살해 의도에 가까운 재산 탐욕이 있었고 정치적 피해 또한 역시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선고가 났어요.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위자료 2억,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 5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이라고 말이에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 나쁜 것, 네가 우리 인생 다 망쳤어. 진짜 네가 어떻게 이래? 제가 뭘요.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은 당해도 싸요. 아니, 이제 어머님도 아니지? 대체 어떻게 이런 싸가지 없는 게 나왔어? 어머님은 어디서 그런 못된 입버릇 배우셨어요? 말끝마다 사람을 찌르고 비난하고 남의 인생을 지 발밑 흙 취급하잖아요. 그게 인격이에요? 너 지금 우리 준기랑 끝났다고 나한테 막말하는 거야?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그래, 다 떠나서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난 고사하고 우리 아들은 좀 봐줘. 이건 아니잖니? 제가 왜 봐드려야 하죠? 그럼 날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내 돈 보고 날 이용만 하려고 했던 당신들과 다신 엮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내가 이렇게 비는데 그럴래? 내 아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잘못이 없다고? 당신 아들이 나를 배신했는데 잘못이 없다니. 참. 그리고 어머님도 제 돈 때문에 며느리 취급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묵사발을 낼 수 있어? 너 우리 아들 인생 어떡하려고? 그거야 인과응보죠. 솔직히 전 오히려 속이 시원한걸요. 그렇게 전 남편과는 정리를 했고 전 항암을 하였어요. 말기였지만 암덩어리는 일부를 잘라냈고 생각보다 전이도 많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재활이 쉽지 않았죠. 매일같이 체력이 떨어지고 머리는 멍하고 식욕도 들쭉날쭉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럴 때만 아빠는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넌 맨손으로 회사까지 만들어냈잖아. 이런 병 하나 못 이기겠어? 우리 딸 할 수 있다. 아빠 고마워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천천히 걷고 먹고 웃는 연습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완치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벌써 그 후 6번의 봄을 맞이했거든요. 회사는 좀 더 전문적인 경영인에게 맡기게 되었고 오로지 건강만을 신경 썼죠. 그래, 너 이제 좀 쉬어도 돼.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잖아. 솔직히 너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우리가 너 얼마나 대단하다고 했어. 이제 건강 좀 챙기면서 일해. 이제 너만 챙겨. 주변 사람들은 저를 많이도 생각해 주더라고요. 건강을 차츰 회복할 때쯤 낯선 번호로 연락 한 통도 왔어요. 몸은 괜찮아? 너 건강 때문에 연락했어. 많이 아팠잖아. 지금은 괜찮은 건지. 소름 돋는다. 번호도 바꿨는데 어떻게 연락했대? 한 번만 만나주라. 나 엄마네 집 팔아서 당신한테 위자료 주고 진짜 한 푼도 없어. 너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만나자. 네 팔자 네가 꼰 거야. 진짜 잘못했어. 그땐 몰랐어. 그냥 당연히 우린 부부니까 네 회사가 내 회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부부끼리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건데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벌 달게 받으라고. 다시 시작하자. 보험, 수익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너 보필하게만 해줘. 넌 내 옆에 있을 자격도 없어. 내가 죽기를 바랬다면서 지금 와서 이 눈물쇼는 뭐야? 그리고 네 엄마한테 전해. 아들 능력 없는 거 왜 며느리 거 탐느냐고 하는 거 말이야. 하긴 이제는 그럴 정신도 없겠다. 집도 절도 없이 이제 뭘 할 수 있겠니? 남편은 그 뒤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들리는 소문엔 파산을 하고 절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고 원양어선을 탔다는 소문도 있지만 알아보지 않았네요. 그리고 전 아직도 기적이 있기를 소망하며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아요. 이제 돈보다도 건강이 우선이라는 걸 제일 많이 느껴왔던지라 지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아마 이런 일이 저에게 없었으면 몰랐던 행복이겠죠.
늘 성공만 바라던 삶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줄 알게 되니 참 좋네요.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사람들을 위해 건강해지려 노력하려고요. 이 글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저에게 긍정의 기운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거의 결혼하고 2년 만에 남편놈과 갈라선 서울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현재 친정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데요. 어느덧 그놈이랑 헤어진 지도 3년이 되었는데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제대로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TV 같은 데서 사기꾼 남자들이 한몫 잡으려고 잘 사는 집 여자한테 접근해서 사기를 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주인공 여자가 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놈의 사기 계획은 장장 5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였는데 어쩌다 그런 치밀한 놈한테 걸렸는지 저는 한동안은 그 충격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겠다고 덤비는 놈을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들 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털어버리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다고 지인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듯 사연을 쓰고 있는데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남은 인생은 힘내서 잘 살라고 따뜻한 조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소중한 늦둥이 외동딸입니다. 아빠는 재혼이셨고 엄마는 초혼이셨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마흔을 코앞에 두고 낳으셨어요. 그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던 엄마는 저를 임신하고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아빠도 마찬가지셨죠.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빠 나이가 40대 후반이셨거든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한참 후에 엄마를 만나 재혼했던 아빠는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엄마를 보며 내심 당신 인생에는 애석하지만 아이는 없나 보구나 단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선물처럼 제가 떡하고 생겼으니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그렇게 사랑과 축복 속에 태어난 저는 차고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자랐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공주 대접을 받았거든요. 어찌 보면 너무 오냐오냐 커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눈치라는 것도 없었는데요. 그건 제가 눈치를 안 보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나는 모르겠는데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세상은 공평하더라고요.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늦둥이 딸이라 대접을 받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런 제 모습이 재수없다고 질타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도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요. 저는 친구들한테 다 퍼주는 스타일이었는데 친구들은 주는 건 다 받아먹고 나중엔 제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사다난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저는 변변한 친구도 없이 어른이 되었는데요. 저의 연애사도 참 파란만장했죠. 대다수 남자들은 제 조건을 보고 저에게 접근하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남자들도 있긴 했는데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하나? 점점 저에게 틱틱거리고 그래 너는 돈 많은 부모 있어 좋겠다 하며 비아냥거리는 못난 놈도 있었는데 그렇게 끝이 안 좋은 연애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연애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딱히 잘난 척을 하거나 있는 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도 많았는데 그로 인해 있어도 없는 듯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찌감치 아빠가 하시는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보다는 아빠 회사의 말단으로 들어가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익혔어요. 저희 아빠는 제법 규모가 있는 가구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거기에 저희 아빠는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케이스로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지금의 회사를 일구셨는데, 저희 엄마도 아빠 가구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다 아빠와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회사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사장인 아빠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장이라고 하면 거들먹거릴 수도 있고 굳은 일을 하기 싫어할 텐데, 아빠는 그런 것도 없이 늘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런 아빠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아빠의 그런 열정을 배우고 싶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는 제가 열심히 일을 배우려는 모습에 많이 기특해 하시며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렇게 일에만 빠져 지내다 보니 연애도 있고 좋은 20대를 다 보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또 그게 걱정이었는지 너는 연애도 안 하니? 주변에 남자가 없어?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전에 연애를 하면서 좋았던 기억보다 좋지 못한 기억이 많다 보니 저는 엄마의 걱정 어린 질문에 짜증을 내곤 했어요.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 뭐 연애하고 싶어서 환장했나? 나는 지금이 좋아.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건지 그렇게 연애의 연자도 꺼내지 않고 남자한테 관심 없다 생각하던 저에게 뜻밖의 사람이 다가왔는데, 그때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네요. 네, 그때 다가온 인간이 저에게 사기를 친 남편놈이었거든요. 남편은 저희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업무상 저랑 남편이 만나는 일이 제법 많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회사에 가서 미팅을 하기도 했지만 밖에서 따로 만나 미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살짝 데이트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대표 딸이라는 걸 나름 철저하게 감추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접근해서 잘해줄 때도 그 마음이 순수하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사적인 감정이 스물스물 가랑비에 옷 젖듯 저희 두 사람에게 스며들었고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외동인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형제가 제법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남편은 3남 1녀 중 장남이었는데 동생들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려줬거든요. 그리고 벌써 시집 장가간 동생도 있어서 조카도 있다고 했는데, 왜들 조카가 생기면 조카 바보가 된다고 하는 건지 남편을 보고 알 정도였죠. 남편이 자기 조카를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자기도 그럴 줄 몰랐다며 조카가 너무 예쁘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은근슬쩍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형제자매가 없으니까 그런 행복은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누군가를 부러워해 본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그래서 더욱 남편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식구들이 다 모이면 시끄럽고 정신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집이 더 사람 냄새나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많은 식구 중 첫째라 그런지 외동인 제가 더 부럽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건 당연한 얘기였어요. 저는 형제 자매가 없으니 그게 부럽고, 남편은 밑으로 동생이 많아서 그 동생들을 챙기며 나름의 양보를 하고 살았을 테니 온전히 혼자 독차지하는 제가 부러웠겠죠. 게다가 남편의 집은 자식이 많아서인지 한 번도 형편이 좋았던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저희 두 사람이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을 당시에도 시댁은 자가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의 꿈이 내 집 마련이었는데, 이런 말 부끄럽지만 저는 그 나이의 사람이라면 다들 자기 명의의 집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듯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집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저 역시도 제가 저희 회사 사장 딸이라는 걸 오픈하게 되었죠. 처음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나중에 너무 기분 나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기로 한 날 며칠 후
저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정말 많이 놀랐어요. 입을 떡 하고 벌리더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고 열받는데 이놈은 다 알고 그런 센 연기를 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놈의 반응이 진짜라고 믿었고 상당히 멋쩍은 얼굴로 웃고 있었는데 그놈이 그랬어요. 정말 수연이 네가 니네 회사 대표님 딸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 아니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지. 내 주제에 무슨. 그나저나 집에서는 나 만나는 거 아셔? 실망하셨을 텐데. 자기는 어쩌자고 나같이 없는 놈을 만나. 이렇게 몸들 바를 몰라 했는데 그러고는 자기는 저를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상대인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보 같은 저는 이 남자가 정말로 저를 부담스러워 헤어지려고 하는 줄 알고 매들라대시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네요. 이놈이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마음을 돌린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장장 5년의 연애를 하며 나름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추억도 많이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후회의 시간이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먼저 만났던 사람들처럼 은근슬쩍 저에게 신세지려고 하지도 않고 또 못난 자격지심을 부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습이 더 성숙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차가 있었고 남편은 차가 없어서 교회 데이트를 하게 되면 제 차를 이용했는데 남편은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운전 힘들면 말해 내가 할 테니까. 아 매번 내가 너무 미안하네. 내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차를 사든가 해야지. 우리 자기 힘들게 해서 안 되겠다. 라며 언제나 저를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나도 당연히 하고 싶지. 근데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킬 순 없잖아. 나도 나름의 준비를 해야지. 근데 지금은 그 준비가 아직 덜 됐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노력할게. 라며 시간을 끌었는데 그러다 보니 연애만 5년을 하게 되었죠. 저나 남편이 나이도 있는데 저는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게다가 저희 집에서도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는데요. 오죽하면 저희 아빠가 남편 쪽 준비랑 상관없이 당신이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 결혼만 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당시 아빠가 나이가 있기도 했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하루라도 빨리 딸이 결혼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럴 수는 없다며 고집을 부렸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도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나 의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오히려 그런 남편의 진중한 모습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확고해서 그래. 엄마는 오히려 너무 좋은데 처음부터 장인 덕 보고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너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잖아. 얼마나 대견스럽니? 저희 엄마는 그렇게 남편에게 점수를 후하게 줬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을 들어서인지 저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을 떠올리면 분명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나 저희 부모님에게 괜찮은 사람, 생각이 바른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고 여기에 제가 남편을 더 좋아하게 된 이유가 더 있었어요. 저는 외동딸이긴 하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부모님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지방 출장을 다녀오면 그 지역에서 맛있다는 특산물 같은 걸 잊지 않고 사와 선물을 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빠 건강에 좋으라고 어디에서 실한 산삼을 직접 공수해서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해 선물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에 저희 부모님이 참 많이 고마워하고 감격했는데 저도 너무 고마웠었죠. 그리고 동시에 남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도 많았는데요. 그러다
저희 아빠가 건강이 더 많이 안 좋아지셨었어요. 심지어 외근 중에 쓰러지셔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수술은 부담스럽다며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길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확률이 높진 않으니 계속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이야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재작년에 수술을 받은 게 이젠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저지만 저희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도 남편은 제일 먼저 달려와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었어요. 그땐 정말 아직 남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의지가 되고 고마울 수가 없었는데 사람 마음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저 무섭고 막막한데 그런 제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그렇게 의지가 되었어요. 아마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남편이 그때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병원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뜻밖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기뻐해야 하는 건지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까지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했었어요. 아버님이 전에 그러셨다며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는 모습은 꼭 보고 싶다고. 그리고 당신이 꼭 딸 손잡고 식장에 들어가실 거라면서 자기 혼자 신부 입장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 솔직히 나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제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아버님이 너무 아쉬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조금 회복하시면 바로 결혼하자. 그거야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아버님 강하신 분이야.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면 분명 벌떡 일어나실걸? 나는 아버님 믿어. 그렇게만 됐냐면야. 나도 엄마도 더 바랄 게 없지. 알겠어. 그럼 바로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자. 근데 정말 이렇게 결혼해도 돼? 자기 아직 준비할 거 많다고 그랬잖아. 괜찮아. 나야 자기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한테 아버님 말고 뭐가 더 중요해. 나는 오히려 기뻐. 나도 그래. 고마워 자기야. 자기는 역시 너무 좋은 사람이야. 우리 꼭 행복하자. 에휴, 그런 말은 남자가 하는 거야. 내가 꼭 우리 각시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언제 준비했는지 자켓 주머니 속에서 반지를 꺼내 제 손에 끼워줬어요. 저는 솔직히 반지까지는 기대도 하지 못했거든요.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항상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다며 진작부터 반지를 준비해놓고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진심으로 남편에게 고마웠죠. 무엇보다 남편의 마음이 고마웠는데 남편 말처럼 저희 아빠는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그 아픈 와중에도 크게 기뻐하며 결혼식장에 자기가 직접 제 손을 잡고 들어가야 하니 꼭 회복하겠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셨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저희 아빠는 병원에서도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다고 하실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는데 그땐 여느 여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바짝 긴장했어요. 혹여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쩌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어요. 아우 어서 와요. 듣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네. 오느라 힘들지 않았어요? 여기 동네가 언덕이라 구두 신고 올라오면 힘든데. 그나저나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만들어봤는데 어서 와서 식사해요. 아우 이렇게 새 식구가 오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반겨주셨는데 시아버님도 너무나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희 아빠 편찮으신 걸 걱정하시며 가장 먼저 물으셨거든요.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시나? 우리 애 말로는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긴 했는데. 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딸 결혼한다고 하니까 진짜 벌떡 일어나시던데요. 다행이네. 아니 우리 아들이 장인 되실 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우리야 뭐 반대할 이유가 있나? 맞아.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게 이래서
결혼해도 뭘 해주고 할 게 없어. 대신 시집살이 뭐 그런 건 절대 없을 거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결혼 준비도 다 알아서 해. 우리는 통보만 해주면 돼.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죠. 상의할 건 상의하고 결정도 같이 하고 그래야죠. 결혼이 저희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해? 사장 딸이라고 해서 나는 살짝 겁먹었는데 가정교육을 너무 잘 받았네. 말만으로도 고마워. 근데 진짜 우리는 괜찮아. 그쵸 여보? 이 사람 말이 맞아. 사돈 되실 분들도 그렇겠지만 효도가 뭐 별건가. 둘이 잘 살기만 하면 그게 효도지. 우리는 욕심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둘이 잘만 살아. 우리 집사람 말처럼 형편이 이래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지. 아빠, 뭘 자꾸 미안하다고 해요. 그 정도는 아들이 알아서 해요. 나는 아빠가 경비 일하는 게 걱정이지. 일이 힘들다고 하던데. 아유, 말도 하지 마. 그깟게 뭐가 힘들어.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네 엄마도 식당에서 이제 정식 직원이야. 그러니까 둘이 벌어서 우리는 알아서 할 수 있으니 너도 이제 네 식구 챙기고 처가 챙겨. 우리야, 우리 챙겨줄 자식이 너 말고도 많잖아. 아빠는 별 걱정을 다 해요. 아들이 다 해요. 그래, 우리 장남이 다 하지. 근데 아버지 말은 우리보다 수연이네 신경 쓰라고. 편찮으신데 또 외동딸 시집 보내면 얼마나 많이 신경이 쓰이겠어. 그 소리야. 그나저나 우리 수연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후회하지 말아야 할 텐데. 별 말씀을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 저 반겨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더 바랄 게 없죠. 어쩜 여보, 우리 며느리 말하는 것 좀 봐. 너무 예뻐 죽겠어. 우리 잘 지내자. 시부모님은 이렇듯 저희 결혼에 대찬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남편이 왜 이리 생각이 바르고 고든지 알 것 같았는데 네,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죠. 하지만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 말씀들이 그저 감사하기만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 아빠가 회복하시는 대로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자기 사이가 너무 예쁘고 고맙다며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신혼집으로 아파트도 해주시고 남편 차도 사주시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대다수 비용을 전부 부담하셨는데 그때 시부모님이 아니라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희 아빠는 당신이 좋아서 하는 거라며 그렇게 돈을 아낌없이 푸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저희 아빠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충성하고 싶다고 하면서 나중에 대표가 될 저를 자기가 옆에서 보필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결혼 후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렇게 처음 몇 개월은 참 열심히 했는데 결혼 후 뭔가 좀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출근해야 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출근을 해도 금세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나 싶었던 아빠는 다시금 상태가 나빠지셨는데 기적이라는 게 두 번은 없는 건지 결국엔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그땐 정말 하늘이 다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제가 결혼한 모습을 보고 가셨으니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차마 그런 엄마에게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하지 못했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 아빠가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신 사위라서 그런 건지 아빠는 혼내기는커녕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저희만 알아서 잘 살면 된다던 시부모님도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듯 걸핏하면 저에게 아, 요즘 안 아픈 곳이 없다.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병원비 쓰느라 생활비가 없어. 네가 한 100만 원만 좀 보내다오. 사장 딸인데 100만 원은 뭐 껌값이잖아. 나도 부자 며느리 덕 좀 보자. 라며 돈을 보내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그때부터 사기 결혼당한 기분이 확연하게 들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밖에서 업무적인 미팅이라고 하지만 바람도 피우고 있는 것 같았는데 기가 막혔죠. 저희 아빠가 사준 차를 끌고 다른 여자를 만나 놀아나고 있다니 그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때 남편 차키를 숨겨놓았는데요. 남편이 일어나 차키 어디 갔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딴 식으로 굴면 결혼할 때 해준 거 다 뺐고 이혼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때는 또 조심하는 척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편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회사 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저는 진심 골치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희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셨거든요. 혼자 계시는 게 힘든지 친정집에 머물지 못하시고 이모들 집을 전전하며 지내셨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라도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회사 대표 역임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편까지 사고를 치고 다니니 그거 수습하느라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편 이야기는 엄마한테 하지 못했어요. 행여 충격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찌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혼자 소가리를 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고치는 남편과 시댁까지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해 저희 회사 고문으로 계셨던 변호사님에게 은밀히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분의 주도로 저는 이혼 소장을 남편 앞으로 발송했죠. 그러자 그 이혼 소장을 보고 놀랐는지 미안하다며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이제부터는 착실하게 저를 보필하며 장모님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저는 웃기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어떡하든 제 마음을 돌리고 싶었는지 남편은 저희 엄마를 찾아가 전에 없던 사위 노릇을 또 열심히 했는데 저희 엄마가 자기 사위라고 챙기니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지라 저는 남편에게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얼마 쥐어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돈 때문에 저희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라며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정말 자기밖에 없어. 바람 피운 거 절대 아니고 잠깐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잖아. 그래서 잠깐 미쳐 있었는데 정신 차렸어. 정말이야.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기회 주고 그때 가서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우리 이혼해도 되잖아.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받고 합의 이혼할게. 어? 라고 매달렸는데 솔직히 그런 기회도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를 생각해서 한번 참았죠. 그런데 이 인간이 정말 정신을 차린 건지 다시 예전처럼 성실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거 또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연애했을 때 감정이 살아나 저는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바람 피운 것도 아니라고 하니 그것도 정말인 것 같았는데 남편이 그랬거든요. 제가 원하면 확인도 시켜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저에게 번번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남편이 중간에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한 후 딱 끊겼는데 여기서 결정타는 남편이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거였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진심이야? 진심이지. 내가 요즘 장모님 자주 만나잖아. 근데 뵐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어. 장모님 언제까지 저렇게 이모님들 집에 모시냐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야 우리 엄마가 지금은 혼자 있는 게 힘들어서 그렇잖아.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나 정말 진심이야. 누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냐? 나 요즘 다시 예전처럼 정신 차리고 착실하게 살잖아. 자기도 알면서 그래. 그리고 우리가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자기도 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지 않아? 자기도 일하면서 장모님 신경 쓰였을 거잖아. 우리가 모신다고 하면 이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고. 그야 그렇지. 근데 나는 자기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괜찮겠어? 장모 모시고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텐데.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야? 우리 장모님이잖아. 처음부터 편할 수는 없겠지만 나 노력할 거야. 그래서 자기랑 장모님 내가 지킬 거야. 내 가족이잖아. 정말 왜 이래? 사람 헷갈리게.
왜? 감동이야? 나 이제 믿어도 돼. 우리가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장모님 댁 팔고 우리 집에 모시든지 그건 자기랑 장모님이랑 상의해. 나는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나는 오히려 두 만화님 모시고 살 생각에 설렌다. 저는 남편의 말에 솔직히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남편의 제안이 너무 고맙다며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주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집은 아빠와의 추억이 있으니 팔긴 싫다며 당신 돈과 저희 아파트를 판 돈을 합쳐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셨어요. 무려 강남의 38평 아파트를 가자고 하셨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랑 이미 이야기가 됐다며 부동산도 보고 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이놈이 꿍꿍이가 있었구나 싶어 화가 났는데 저희 엄마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김서방은 그럴 거 뭐 있냐고 했어. 근데 나는 이왕 살 거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부동산을 엄마가 보러 가자고 했다고? 너랑 갈까 하다가 너 바쁘잖아. 그래서 김서방 왔길래 내가 가자고 했지. 이모들도 얼씨구나 하고 강남 아파트 사라고 하던데 오히려 김서방은 너 싫어할 수도 있다고 말렸어.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싫어할 거라고? 그래. 요즘 니들 무슨 문제 있니? 김서방이 니 눈치 엄청 보던데 왜 그래? 니들 결혼 전에는 거꾸로였잖아. 무슨 소리야. 연애할 때도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었어. 그리고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결혼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좀 많지. 원래 남자들이 그래. 결혼 전에는 그렇게 어른인 척을 하는데 결혼하면 아니다. 나는 뭐 안 그랬을 것 같아? 네 아빠 나이도 나보다 한참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나는 진짜 어른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 그나마 너 낳고 어른 됐지. 아빠가? 말도 안 돼. 진짜야. 내가 왜 자식 앞에서 거짓말을 하냐? 김서방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가 좀 봐주고 살아. 그래도 얼마나 착하니? 아픈 장모 모시고 살겠다고 하고. 나는 예뻐 죽겠다. 요즘 엄마 밤에 잠도 곧잘 자. 정말? 그렇다면 다행인데 우울증 약은 계속 먹는 거지? 아직은 먹지.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끊지 말래. 지난번에 김서방이랑 병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아들이냐고 다 물어보더라. 사위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던데. 그 사람이랑 병원도 다녔어? 좌우간 그 인간 바빴네. 회사에서도 바쁘던데. 그니까 잘해줘. 나는 막 잘해주고 싶더라. 같이 살면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밥도 차려주고 니들 퇴근하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럴게. 엄마 요즘 신나? 저는 좋아하는 엄마의 모습에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남편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회사에 문제가 터졌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제가 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사고가 한번 터지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합과 문제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브리핑을 해줬어요. 집을 내놨다. 사람들이 몇 명 보러 왔다. 일단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계약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알려주더라고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엄마랑 둘이 결정하고 진행하니 저는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그게 함정이었죠. 제가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이놈이 제가 정신없이 바쁜 틈을 이용해 계략을 꾸미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 저와 이혼을 하지 않으려 버텼던 건데 알고 보니 강남 아파트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더군요. 아니, 우리 엄마 돈으로 계약했는데 왜 이름은 지 이름인 건지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엄마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살던 신혼 아파트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팔게 되었는데요.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고 본격 이사를 시작하려는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이삿짐 센터 차량이 2대가 왔는데 한 기사님에게는 강남 아파트 주소가 아닌 저희 원래 친정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왜 이 짐들을 거기 주소로 보내? 그리고 저 차량엔 왜 자기 짐밖에 없는 거야? 그야 우리 이제 같이 안 사니까 그렇지.
뭐? 그게 무슨... 왜? 내가 정말 처가살이를 자처했는 줄 알았어? 내가 총 맞았냐? 당신이 딸이니까 당신 집에서 엄마 모시고 살아. 나한테 이혼하자며. 내가 합의 이혼해줄게. 뭐라고? 제정신이야? 자기가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그 강남 아파트 내 이름으로 샀다? 장모님이 그러라고 하셨어. 솔직히 자식인 당신보다 내가 더 장모님한테 충성했잖아. 내가 내 부모한테도 안 하는 짓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약올라 하지 말고 그 집은 위자료로 잘 받을게. 아마 지금쯤 우리 엄마 아빠도 이삿짐 싣고 강남 집으로 넘어오고 있을 거야. 우리 가족 이제 거기서 행복하려고. 미쳤구나. 너 이거 사기야. 증거 있어? 무슨 사기? 그냥 이혼하고 싶었던 자기와 노력하다.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포기하면서 우리는 서로 쌍방합의로 이혼하는 거야. 자기가 나보고 먹고 떨어지라며. 그래서 강남 아파트 먹고 떨어지려고. 야, 너 정말 이러려고 나한테 매달리는 척한 거지? 크게 한탕 해먹으려고. 당연하지. 나는 처음부터 네가 아니라 니네 집 배경 보고 접근했어. 너는 네가 엄청 치밀하고 야무진 줄 알지만 나 처음부터 너 사장 딸인 거 알았다. 어때? 대박이지? 아무튼 고맙다. 너는 내 인생에 더 없는 로또야. 아, 그리고 조만간 회사에서도 한 건 터질 거야. 이건 그동안 살았던 옛 정 때문에 알려주는 건데 내가 계약한 거 중간에서 장난 좀 쳤거든. 나도 살 길 찾아야지. 그러니 그것까지 위자료라고 치자. 남편 놈은 그렇게 낄낄거리며 그동안 자기가 계획적으로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떠벌렸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내밀었던 이혼 서류에 자기 인적사항을 적어 보여줬는데 이대로 법원에 접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엄마는 쓰러지셨는데요. 죽어도 그놈만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놈을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놈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더라고요. 아무리 집계약을 자기 명의로 했다고 해도 그 돈의 출처가 저희 엄마 통장에서 나왔고 계약을 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남편이 중간에서 계약을 주도한 사실을 토대로 남편 놈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 그 부모까지 다 알면서 방관한 대가로 사기 방조죄로 같이 엮였는데요. 그 부모라는 사람들도 남편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삿날에 맞춰 자기들도 강남 아파트 입상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자기 아들 계획에 동참했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계획된 사기로 몰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줄 때도 이삿짐센터 직원이 찍어준 동영상이 큰 도움이 됐는데 그 직원도 어이가 없어서 듣다가 영상을 몰래 찍었다고 했어요.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는 저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남편이 가로챈 강남 아파트 거래는 무효 처리가 되었는데 그러자 남편놈이 저를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아니 자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장모님한테도 찾아가서 빌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큰 돈 벌 생각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그래, 머리가 어떻게 됐으니까 그런 강 큰 짓을 했겠지. 왜? 정말 다 네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먼저 다녔던 그 회사에 물어보니까 너 아주 대대적으로 한 건 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더라. 그 사람들이 다 증언해줬어. 네가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하려고 그 미팅 주선하고 네가 담당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며? 그리고 우리 아빠 재산이 다 네 거 될 거라고 떠들고 다녔다며. 이건 네가 바람핀 그 여자들 증언이야. 내가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너 진짜 보기랑 다르게 순진하다. 그때 네가 그랬지? 내가 네 인생의 로또라고. 맞아, 나 로또야. 그리고 로또는 원래 안 맞는 거 알지? 나 완전 꽝 됐어. 뭐?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어떻게 다 알았냐고? 알려줘? 그 사람들도 내가 살해한다고 하니까 다 술술 얘기해주던데 너도 그 사람들한테 함구하는 조건으로 돈 줬다며. 그 돈은 우리 회사에서 나왔고 아, 곧 회사에서도 너 횡령으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들었지?
그 강남 아파트 매매 취소된 거. 그 집에서도 나와야 할 텐데. 자기야, 그렇게까지 하면 나 정말 죽어. 미안해. 내가 다 돌려줄게. 됐어. 너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돌려줄 게 뭐가 있니? 내가 다 찾아올 건데. 너는 그냥 네 죗값이나 받아. 쓸데없이 헛걸음하지 말고. 자기야, 나 정말 이렇게 처벌받으면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까지 끝장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죄가 없잖아. 아니, 죄가 왜 없어? 자기 아들이 사기를 치는데 말리지는 않고 동조했잖아. 그것도 죄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떡하든 자기 합의만 해주면 그 돈 마련할게. 제발 살려줘. 우리 좋았던 때도 있잖아. 그래, 그래서 더 화가 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심으로 너 같은 사기꾼을 사랑했는데 너는 그런 나를 가지고 놀았잖아. 나뿐이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너는 우리 가족을 기만했어.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죄스러운 줄 알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너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 같아? 나는 절대 너 용서 못해. 아주 제대로 복수할 거야. 너는 내가 순진하고 만만했지. 근데 너 사람 잘못 골랐어. 너 내가 이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 저는 그렇게 남편놈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줬어요. 그리고 그놈은 결국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나중엔 그 집 부모들이 찾아와 자기 아들 한 번만 봐주라고 어찌나 애걸복걸을 하던지. 그러게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말렸어야죠.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혼까지 마무리했어요. 사실 저는 사기 결혼으로 결혼 무효 소송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이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하여 저는 이혼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전에 시부모였던 그 사람들은 아들이 주던 생활비가 없으니 가지고 있던 것 다 날리고 다른 자식들한테 손 벌리며 지내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쓰러진 엄마 옆에서 당분간은 회사 운영도 다른 분들에게 맡겨두고 회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엄마도 저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막막했던 시간을 지나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갔는데 저와 엄마는 다시 예전에 살던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쩐지 그곳에 가면 아빠가 저희들을 도와줄 것만 같았는데 오랜만에 돌아간 집은 예전 그대로였죠. 마치 방에서 우리 딸 왔어? 아유 고생했겠다 하며 아빠가 금방이라도 나올 것만 같았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 그래서 엄마가 이 집에 있는 게 힘들다고 했었구나 하는 생각도 절로 했는데 저는 여기서 엄마와 모든 것을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젠 남자를 믿지 말자고 다짐하며 열심히 살기로 했는데요. 아빠가 청춘을 바쳐 일군 회사를 잘 운영하고 싶은 꿈도 생겼죠. 덩달아 엄마와 못다한 일들을 해보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기도 한데 여행도 다니고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나름 하루하루를 재미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는 우울증 약도 끊고 밤에는 저와 가볍게 밤 산책을 즐기며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엄마 때문에 시작한 건강한 생활이 이젠 제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니 마음도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엄마가 또 하늘에 계신 아빠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야무진 딸이 되어볼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늦둥이 외동딸로 많은 걸 누리고 살아온 만큼 이젠 제가 엄마에게 다 해주려고요. 그러니 엄마만큼은 제 옆에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부디 그런 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길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사기 결혼당해서 철든 사연이었어요. 지금은 확실히 예전보다 제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인데요. 앞으로는 더 넓은 시야로 현명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